옐카! 안녕하십니까. 이판사판 스포츠 토크 이광용의 옐카3. 이번 주는 축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위바위보를 해도 한일전은 이겨야 한다. 장르와 종목을 불문하고 우리의 승부욕을 자극하는 그 이름, 한일전. 자, 옐로 카드. 왜요?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이야기를 경망스럽게. 다시 한번 좀 엄청 가위바위보를 해도 한일전은 이겨야 한다. 괜찮습니까? 아까보단 나았습니다. 네. 예. 오늘 옐카 축구 이야기의 주제는 다음 한일전은 이길 수 있을까입니다. 2주의 시간이 지났지만 가장 최근에 있었던 지난 한일전 한 줄평 부탁드립니다. 경고도 없는데 한일전 맞나요? 라고 하겠습니다. 옐로 카드가 한일전에서 이거 없으면 말이 됩니까? 돌아다녀야 된다.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졌잖아요. 네. 근데 받을 법 했는데 지나간 것도 한두 장면 있었던 것 같고. 그거는 빨간 거였던 거였어요. 받았다면 자, 우리 레드재민. 옥상으로 집합. 끝. 여보세요. 학폭이에요. 학폭. 큰일 날 뿐이네. 이분이 21세기 사시는 분 맞아요? 예. 샤신. 저는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벤투 감독에 대한 신뢰도 매우 떨어졌다. 벤투 이제는 못 믿겠다. 전혀. 오! 매우 지극히.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모름지기 한일전이라면 이래야 한다.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번에 샤신부터. 모름지기 한일전이라면 1592년처럼 해야죠. 한산도 대첩. 한산도 네. 됐죠. 여기서 또 우리의 귓가에 그 음악 소리가 들리죠. 딴따단 따다단 따다다단 딴딴딴딴딴따다단. 제가 그 불멸의 이순신 너무 좋아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한산도 대첩에서 뭐가 나왔죠? 하깃진. 네. 그 이전까지의 이순신 장군의 전술과는 다른 전술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왁기 작가 야스하루에 완전히 의표를 찔렀지 않습니까? 그 하깃진 전술이 또 성공했고 여기에 또 거북선도 출동을 했어요. 그 안에 정말 격군, 사수, 포수, 지휘관 할 것 없이 모든 이들의 땀과 투혼이 들어간 한일전이었죠. 한산도 대첩도. 그런데 그 투혼은 당연히 그거는 투혼과 노력은 필요한데 기본적으로는 전략적이고 전술적으로 우리가 그 전투를 승리하기 위해서 잘 임할 필요가 있다. 그거를 저는 가장 정말 모든 역사, 모든 사례를 통틀어서 가장 잘 보여줬던 게 1592년의 한산도 대첩이었다는 생각이고, 이거를 제가 축구로 이제 갖고 오면 가장 저는 모범적이었던 한일전 가운데 하나는 A매치는 아니지만 바로 오래되지 않은 2019년에 20세 이하 월드컵에서의 한일전. 정종용 감독이 이끌었던 그 한일전이 제가 봤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산도 대첩과 조금 비유될 만한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정종용 감독이 그날 사용했던 포메이션이 그 대회를 위해서 준비한 포메이션 3가지를 모두 썼어요. 처음에 출발을 어떻게 했냐면 3-5-1-1 같은 형태로 출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해보니까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일본이 윙어, 윙백 이쪽이 강하더란 말이죠. 그런데 3백이면은 이게 조금 또 난점이 발생할 수 있고 미드필드 싸움에서 우리가 계속 좀 안 좋으니까 3-5-1-1처럼 출발했다가 이거를 5-4-1처럼 바꿔서 전반전에는 거의 내내 수비에 주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이 전반전의 점유율을 70% 정도 가져갔어요. 어떻게 보면 좀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전법인데 정종용 감독이 그 전법을 통해서 완전히 자신이 하고자 하는 거를 다 이룬 거예요. 뭐냐면 일단 일본이 점유는 잘할 팀이고 기본적으로 전반전에 우리는 굳건히 지키면서 일본의 체력을 있는 대로 다 빼놓자. 그러면서 후반전에 엄원상 선수 투입하고 수비수 1명을 빼면서 4-2-3-1로 포메이션을 바로 바꿨거든요. 후반전은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죠. 계속 일본을 괴롭혔고 우리가 마지막에는 이제 오세훈 선수의 그렇죠. 골로서
결국은 우리가 목표했던 최종 승리를 거머쥐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한산도 대첩에서 처음에 이순신 장군이 이기면서 그 전투를 출발한 게 아니에요. 네. 이른바 유인 전술. 유인을 해놓고 그 다음에 하객진에 가두고 거북선 출동시키고 마구 쏴댄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정종용 감독이 그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했던 스토리와 좀 유사함이 있어요. 이게 한산도 대첩 나왔으니까 명량해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전혀 아니고 저는 갑자기 프랑스로 가서 네. 샹송에 그런 게 있거든요. 나나 무스쿨이라고 그 나이 드신 그리스 분들은- 가수 네, 아닙니까? 그리스 가수인데 네. 샹송을 불렀는데 그분이 부르는 샹송 중에 사랑의 기쁨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플레지르 다무. 네, 플레지르 나무르라고 그게 이 봄날은 간다에서 그 이영애 씨가 앉아가지고 노래 부르면서 이 복선을 까는 건데 거기 첫 가사가 그겁니다. 사랑의 기쁨은 한순간인데 사랑의 슬픔은 평생 동안 이어진다. 한일전 이렇게 줘야죠. 경기 중에는 일본이 공을 돌리면서 잠깐 즐겁게 해주고 경기가 끝난 후에는 계속되는 슬픔을 안겨줘야 되는 경기다 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문장에 걸맞는 한일전은 어떤 경기가 있었을까요? 1954년 3월 7일 일본 도쿄 메이지 신궁 원해 경기장에서 벌어졌던 몇 살이세요? 제가 81년생인데요. 이게 아니라 저는 이게 딴 게 아니라 제가 또 하이라이트를 다 보지 않았겠습니다. A매치 이제 80전이거든요. 그걸 보면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거에 가장 맞는 게 언제였을까라고 하면 모든 게 있는 경기가 이겁니다. 그때 3월 2일에 54년 3월 2일에 선수단이 도쿄에 왔고요. 3월 2일이야. 근데 3월 6, 7일에 눈이 엄청나게 왔습니다. 진짜 그 사진 보면 눈이 막 이만큼 왔어요. 눈 치우기가 어려우니까 휘발유를 뿌려가지고 불을 질러서 운동장에 그걸 껐습니다. 열악한 상황인데 5대1로 이겼습니다. 첫 한일전에서. 체력과 힘을 앞세운 한국이 이겼다. 저는 한일전은 이렇게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592년 갔다가 1954년. 4년 왔으니까 우리 신세대 레드제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키워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일전에서는 첫 번째는 싸움, 두 번째는 이제 클래스. 이제 두 개인데 첫 번째 싸움에 관해서는 2012년 런던 올림픽 3, 4위전 동메달 뭐 물론 한일전이라서 그렇게 불타올랐겠죠. 뭐 다른 이유는 설마 있었겠어요. 그때 그 주장 그 구모 선수의 그 파이팅 넘치는 그렇죠. 그때 복귀해 보면은 굉장히 전형적이었어요. 한국은 정말 머리부터 들어갔고 일본은 팀으로 움직였고 그리고 결과 나온 거를 보면은 한국은 언제나 항상 돋보이는 개인에 의해서 결정이 됐고 일본은 팀으로 어떻게 해보려다가 그 친구들이 항상 말버릇처럼 하는 우리의 축구, 우리만의 축구를 하려다가 이제 한국의 독보적인 개인한테 이제 눌려버리는. 박주영 접지고 과감해야 됩니다. 과감해야 돼요. 박주영 슛! 박주영! 네! 1대0을 만납니다. 우리 위치를 잡고 있는 좋아서 근데 그런 모습이 제일 전형적이었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레드제민의 축구관과도 맞네요. 축구는 개인 종목. 그렇죠. 개인 종목이죠. 한일전은 사실 가슴으로 뛰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2012년 런던 올림픽 동메달 결정전이 가장 전형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두 번째 키워드를 이제 클래스라는 그 키워드에서 보면 2010년 남아공 그 박지성 선수의 산보 2010년 5월에 산책 사이타마. 세레모니. 2016년 어, 5월 제가 24일입니다. 그래. 2010년 5월에 있었던 그 한일전 원정 한일전이었는데 뭐 모든 환경이 완벽했어요.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월드컵에 나가기 위한 최정예 멤버들이 가장 폼이 올라와 있을 때 마지막 정말, 쇼케이스를 한 거잖아요. 마지막 한 번 연습 경기 해가지고 부딪힌 거예요. 가뜩이나 한일전이라서 양쪽 모두 이제 동기부여가 충분한 판에 그것도 월드컵 베스트 멤버들이 다 나온 심지어 거죠. 일본은 그날이 출정식이었어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심지어 또 일본은 그 석 달 전에 한국한테 또 졌었어요. 한 맞아. 번. 그래가지고 오카다 감독도 굉장히 이제 요번에는 이겨야 돼 했는데 결과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죠. 근데 경기를 보면은
박지성의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는 박지성이라는 그 레전드 오라가 나오고 박지성, 뭐 박주영, 기성용 굉장히 이쪽에서도 정말 이름값이 반짝반짝거리고 저쪽에서 나카무라 슌스케가 있는 거잖아요. 혼다도 있었고 오카자키. J리그 최고의 미드필더의 엔도도 있었고 하세베. 하세베도 앞서 있어요. 우리 이청용 선수 빠졌습니다. 아 이정용. 졸턴 원더러스 이청.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역대급이었어요. 그 22명은 한 그 그라운드에 섰던 22명은 정말 역대급이었고 경기도 정말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날은 네. 약간 카메오적인 선수들까지도 제 몫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김보경, 이승열 이런 선수들까지도 또 제 몫을 했던. 한일전은 그런 거죠. 자, 우리가 2021년 3월에 일본 가서 지고 왔어요. 다음엔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옐카의 주제가 이겁니다. 다음 한일전은 이길 수 있을까? 이길 수 있겠죠? 이길 수는 있겠지만 이기기 위해서는 정말 지금 상태에서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아까 한산도 대첩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는 거북선이 없었어요. 귀선이. 아 그렇죠. 손흥민도 없고 네. 요즘 거의 1.5군, 1.8군 정도 됐었잖아요. 뭐 1.8군 뭐 내지 거의 뭐 2군 쪽에 가깝다고 볼 수는 있죠. 그런데 저는 그거를 떠나서 제가 이제 벤투 감독에 대한 신뢰도를 매우 지금 급전직하로 내려놓은 상황인데 제가 사실 지난 오스트리아 갔을 때 멕시코 카타르 그때만 하더라도 벤투 감독을 옹호를 했는데 이번에 경기를 보면 제가 이제 벤투 감독을 매우 의심하게 됐죠. 그러니까 과연 이분이 그리고 그 양적 질적으로 그 좋다는 그 코치진이 선수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증폭시켰던 것이 이번 한일전이었어요. 이거는 선수들이 물론 어떤 판단이라든가 기본기라든가 그런 데 있어서 문제를 보인 것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좀 잘 못 뛴 것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벤투 감독이 선수들에게 상황에 따른 움직임에 대한 지도를 충분히 철저히 했다면 이 정도의 현대 축구 이론에 반하는 움직임들이 계속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벤투 감독이 선수들에게 주입은 했을 수 있는데 이게 경기장에서 실천이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감독이 적극적으로 뭐 예를 들어 뭐 통역을 대동하고 터치라인 부근까지 뭐 기술 지역까지 나가서 뭔가 이거는 지금 이렇게 수정해야지 저렇게 수정해야지 뭔가 계속 감독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을 수정해주는 그 중간 단계의 어떤 모습조차도 전혀 이번 한일전에서는 목격할 수가 없었거든요. 네. 지금 이 상태가 지속이 된다면 과연 우리가 나름 호화 멤버로 갖춰 놓더라도 이것이 현대 축구에 부합하는 경기 내용과 경기력이 나올 건가?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의 여지가 있어요. 선수 네. 구성과는 상관없이 감독의 지도력과 어떤 전술적인 준비 그리고 경기에서 전술적 유연성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품게 됐다. 이번 경기를 통해서. 자, 이거 받아서 리블루. 축구가 이제 몸으로 부딪히는 운동이잖아요. 저는 경고를 무조건 거칠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걸로도 보여줄 수 있는 의지나 아니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씀대로 전반이 그렇게 끝났으면 벤투 감독이 이런 거라도 보여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진짜 그날 사이드라인에서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런 걸 하나도 못 보여줬다는 것이 상당히 아쉽고. 이게 한일전인데. 네, 한일전이고. 네. 게다가 그리고 어떤 경기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게 일본이 아니라 사실상 브라질한테 이렇게 했어도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을 거예요. 너무 무력했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한일전은 딴 거 없어요. 이번 경기가 최악이었어요. 저는 선수들이 그런 메시지를 받고 있지 않나라는 의심이 좀 듭니다. 나 못해도 또 올 거야. 왜냐면 벤투 감독은 항상 그 딱 안에서 뽑으니까. 저는 선발도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보면 뭐 2부 리그에 있어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한일전이고 K리그 1에서 있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은데 K리그 2에서 선수를 또 뽑아옵니다. 근데 그 선수들을 원래 뽑았던 선수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조금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이 든 거죠. 그러면 다음 한일전은 벤투 체제 지속되면 이기기 힘든가요? 아니죠. 근데 벤투 감독이 이제 생각을 좀 바꿔야죠. 경쟁을 해서 이 엔트리를 따내라. 80% 90% 앞선 사람은 없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벤투 감독은 취임 이후로 거의 한 번도
다른 선수들에게 문이 열려 있다라는 걸 보여주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 벤투가 변하고 풀을 확장하고 뭔가 유연성을 발휘한다는 전제하에 이길 수도 있다인 건가요? 2010년에 동아시안컵에 한국 멤버가 훨씬 안 좋았습니다. 진짜 어린 선수들이었어요. 이승열 선수 있고 김보경 선수 있고 김보경 선수 2010년에 어렸거든요. 그때는 해외파 못 네. 보니까 동아시안컵은. 근데도 이겼어요. 일본은 우리보단 좋은 멤버였거든요. 근데 크게 이겼어요. 그 이유는 이 선수들은 엄청나게 간절했고 그리고 또 반대로 보면 허정무 감독은 거기서까지 패하면 정말 월드컵에 못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선수도 감독도 엄청나게 간절하게 경기를 했는데 저는 국가대표 경기 정도 보면 다치지 않는 한에서 아주 뭐 상대를 해하지 않는 선에서 모든 경기를 그렇게 해야 팬들이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스쿼드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아니 말씀하신 핵심적인 저는 그렇다고 문제는? 봅니다. 아. 스쿼드 때문이 아니었다고 봐요. 저는 0대3 스코어보다도 사실은 부분 경기 내용 중에 벌어졌던 장면들 때문에 저는 오히려 기분이 굉장히 언짢았거든요. 이른바 저도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패배가 있고요. 이번 패배는 이거는 스코어가 문제가 아니라 아니 처음 경기 시작하자마자 몇 분만 보더라도 왜 공수 간격이 저렇게 태평양처럼 넓지? 저게 도대체 뭐 하는 축구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니까요. 레드제민 다음 한일전 이길 수 있습니까? 저는 가능성은 굉장히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 스쿼드 종목이니까. 개인 종목이니까. 손흥민이 오늘. 손흥민이 오니까 거북선이 있으니까. 그 기본적으로 이제 블루가 말씀하신 그 마인드가 달라지지 않으면 그 태도가 달라지지 않으면은 그 누가 와도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에 이제 yes or no예요. 저는. 왜냐면은 선수란 클래스가 있고 기술이 좋은 선수고 이 선수가 기량이 압도적으로 높으면은 그 선수는 마인드, 애티튜드, 데디케이션도 클래스가 높아요. 그런 선수들이 정말 최정예로 모인다면 굳이 누가 옆에서 야 이거 한일전이야 지면은 진짜 큰일 난다 반드시 이겨야 돼 이런 말을 안 해도 자연스럽게 알아서 마인드 이 집중력이 훅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분명히. 근데 저는 좀 이렇게 더 크게 좀 얘기를 뭐 3,000%로 빠질 수도 있고 더 큰 얘기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그냥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일본은 유럽파 선수였잖아요. 유럽파들이 중심이 된 선수. 이 한국 축구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뭐냐면은 유럽 진출이 그냥 옵션 중에 하나인 분위기에서 축구를 하는 선수들이 모인 팀이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중동, 중국으로 가는 거를 굉장히 마다하지 않는다고요. 한국 선수들은. 어찌 보면은 축구적인 야망보다는 개인의 이제 이 사익을 추구하는 뭐 다 굉장히 본능에 가깝지만 그런 선수들이 모인 팀과 유럽에 가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열정을 쫓아서 있는 분위기 안에서 뛰는 팀과 약간 관심법성인데 지금? 뭐 물론 반론이 굉장히 클 수가 있지만 항상 레드에게는 네. 초기부터 반론이 클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괜찮습니다. 일본 현역 국가대표팀 선수들은 중국하고 중동 안 가거든요. 그 선수들이 실력이 안 돼서 안 갈까요? 안 간다고요, 걔네는.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너 그렇게 생각해 이러게 아니라 전반적인 경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불법적이지도 않은 상황에서 금전을 추구하는 것 자체를 또 너무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그거를 수 없는 죄악시한 건 아니에요. 그거를 지난 그 한일전에서 뭐 정신력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저는 제일 화가 났던 거는 부딪혔는데 한국 선수가 쓰러지는 거예요. 이 축구계 분위기가 조금씩 시간이 가면서 좀 더 두드러지는 증거가 아닐까. 축구를 하는데 물론 나는 돈을 벌고 싶어. 나는 축구를 잘하고 싶어. 두 가지 본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팬 입장에서는 축구 선수는 축구를 잘 하려고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커요, 저는. 그래서
물론 고생하는 것도 알고 네 인생 각자의 인생 각자가 알아서 살아가는 거지만 왜 우리나라는 현역 국가대표 선수가 중국을 가고 중동을 가는데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까? 뭐라고 예.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죠. 팬들의 목소리는 있긴 있죠. 예. 다만 어느 정도 선에서 그 목소리가 끝나는 거는 가장 본질적인 거는 역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니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예, 뭐 금전을 아니, 그러니까 추구하는 개인의 게 사익 뭐라고 할수 추구는 없는. 예. 개인의 자유의지에 그럼에도 반영이 불구하고 있으니까요. 그 분위기 자체는 왜 우리는 이런 분위기로 흐를 수밖에 없지라는 거에 대한 개인적인 불만은 굉장히 커요. 저는. 아쉬움이겠죠. 근데 그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일본은 군대를 안 가잖아요. 그죠? 일본은 군대를 안 가고 리그에서도 유럽으로 간다면 예를 들어 한 100만 불 정도에 무조건 보내줍니다. 근데 한국은 그렇게 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맨날 우리가 말한 대로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20억, 30억을 하는데 냉정하게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면 20억, 30억을 주고 유럽에서 한국 선수를 데려가겠느냐라고 하면 저는 안 데려간다고 봅니다. 일본도 100만 불이니까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걸 욕할 수가 있나? 그거 어떻게 그 선수한테는 뭐라고 할 수 있나? 물론 아쉽긴 하죠. 더 좋은 데 갔으면 좋겠다. 우리 선수들도 저도 오면서 보고 놀란 게 그거거든요. 일본도 이번에 못 온 유로파들이 상당히 많은데 정말 세계 여러 군데서 뛰고 있어요. 근데 취재해보면 우리는 절대 그렇게 안 보내줄 건데 안 보내주는데 어떻게 갑니까, 선수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까지 이게 연결이 되는 거네요. 구단의 자생력. 그렇죠. 뭔가 구단이 가장 큰 수입원이 되는 게 중국이랑 중동으로 선수를 보내서 이적료를 받아서 뭔가 그거를 또 그쵸. 중국이랑 중동으로 가면 그 선수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겁니까? 축구적으로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축구적으로. 근데 저는 아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아니 그때 이제 네. 개별 뭐 개인 차는 있겠지만 경향적으로는 요거는 저도 레드에게 맞아요. 예, 기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아까 제가 공수 간격이 그 태평양처럼 넓었던 게 일단 뭐 여러 가지 어떤 기본을 지키지 않은 것 중에 하나다 이번 한일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간격이 느슨한 리그들이 있고 활동량이 적은 리그들이 있고 그거는 뭐 유럽 리그도 리그에 따라서 성향이 조금씩 다 다르지 않습니까? 팀마다 또 다르고요. 개성이 좀 다르죠. 그런데 대체로 레드제민 말씀에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 중국과 중동이 아무리 비싼 감독을 데려오고 뭐 차비 에르난데스가 감독을 하든 마르셀로 리피가 감독을 하든 고쳐질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속에서 축구를 하다 보면 사실 배울 게 그렇게 많을까? 그렇죠. 그거는 저도 뭐 의심하는 거는 저 동의합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한일전은 그 일본이 우리와 격차를 벌려서 막 나가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은데 언제까지 우리가 우위에 설 것을 자신할 수 없다. 이번만 보더라도 이제 일본 선수들이 뭐 유럽에서도 많이 뛰고 뭐 좋은 리그, 좋은 팀들에서 많이 뛰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전술적, 이론적, 조직적으로도 우리보다 더 좋은 축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무기로 삼았던 피지컬이라든가 스피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저 정도면은 우리가 저 측면에서도 완벽하게 우위에 선다고 주장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네? 라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이거 서늘한데요, 이 말씀 들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우리의 그 클래스 높은 선수들이 다 모여서 하면은 저는 여전히 이길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아까 단서를 달았잖아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쉽게 뭐 우리가 이런 쪽으로만 일본은 몰아붙이면 돼. 이런 것만 잘 사용해서 잘 활용해서 우리가 누르면 돼. 그런 단순 공식은 이제는 좀 안 통할 가능성이 있다. 모든 걸 좀 종합해 보자면 저도 말씀드렸듯이 그 유럽에 많이 나가면 수준이 올라간다는 거는 100% 동의합니다. 근데 가장 근본적인 거 하면 과연 등록 선수가 몇 명인가에 대해서 저는 좀 묻고 싶어요. 왜냐면 일본을 그레기를 K리그를 보다 보면 찌바사 같은 선수 있잖아요. J리그에 데뷔를 못한 선수예요. 폴란드 4부 리그에 가서 했던 선수예요. 근데 이런 선수들이 K리그 1에 오면 에이스로 뛸 수 있어요. 안병준 선수도 어쨌든 간에 뭐 북한 대표팀이지만 J2에서 뛰다가 여기 넘어왔죠. 일본에는 선수풀이 일단 많습니다. 진짜. 일단 많이 가르쳐요. 그래서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피지컬이 좋은 선수도 있고 한국의 장점에서 스피드가 좋은 선수도 있고 정말 많은 가운데서 고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전체를 놓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 축구가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은 우리가 도대체 좋은 자원을 얼마만큼 키우고 있는가가 앞으로의 저는 더 큰 거라고 봐요. 아무리 우리가 정예군을 많이 키워도 저기에 100만의
A가 있으면 10만의 A 플러스가 있는 것보다 저는 더 무섭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더 크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진짜. 보면은 한국 축구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체육 자체가 좋게 말하면 그 점이 매력이고 네. 나쁘게 말하면 걱정거리죠. 왜냐면은 한국에서 갑자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수영 선수가 나오고 그러니까. 갑자기 피겨에서 금메달리스트가 나오고 우리는 이러고 일본은 정말 이 축구 인프라, 숫자, 시장 파이 크기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손흥민은 우리한테 나오는 거예요. 이강인도 우리한테 나오고. 이게 보면은 좋게 말하면은 한국 스포츠의 이제 최대 무기, 장점이고. 근데 이제 거시적으로 보면은 걱정거리죠. 한 발 빼서 보면은 아시아 축구 대표 주자는 일본이에요. 이거는 뭐 부정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21세기 들어가지고 아시안컵 6번 했는데 우승 3번 했어요, 일본이. 컨페더레이션스 컵 대회 합시다. 맨날 일본만 나와요. 남들이 볼 때는 아시아에서는 일본이라고요. 하지만 한일전, 우리는 한국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월드컵 성적이라는 부분이 그렇죠. 월드컵에서는 또 최소한 지지는 않으니까. 월드컵 백은상이 뭐 계속 반복되지만 저는 그러니까 일본이 다른 건 모르겠고 그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린 그 분위기는 굉장히 부러워요. 중국과 중동으로 가지 않고 정말 머리가 깨지더라도 유럽으로 가려는 그런 이제 고집. 그런 거는 너무너무 부러워요, 저는. 와, 이거 한일전이라는 주제를 잡아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그 축구라는 종목을 그 나라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또 리그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구조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까지도 확장이 되네요. 차범 감독이 76년에 독일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돌아와서는 유소년 교육해야겠다고 생각한 게 일본 가서였었대요. 그때 일본이 한국한테 한참 질 때거든요. 근데 일본 대회를 갔는데 재팬컵에 갔는데 파란 잔디 위에서 그때는 국가대표 잔디에 못 뛸 때인데 어린이들이 막 놀고 있더래. 50명씩. 뭐 하는 거냐? 우리는 애들을 교육시킬 거다. 교육밖에 없다. 근데 이 분위기가 지금 2021년이잖아요. 76년이면 도대체 거의 50년 전 얘기잖아요. 그때 그렇게 해온 걸 이어온 거죠. 우리는 1등은 있고 이게 조금 평균 점수는 사실 떨어지지만 어쨌든 1대1로 붙는 거니까 붙으면 많이 지지 않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많이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평균을 높여서 앞으로도 계속 이길 수 있는 거를 만들려면 벤투 감독도 그렇지만 아니 지금 벤투 감독이 문제가 아닌데 자 이거는 축구협회야. 아니 당면한 거는 벤투 감독 네. 축구협회요. 근데 그거는 자명하죠. 축구협회는 제일 잘못한 거 지금 얘기 나온 이 모든 것과 다 연관이 있는 건 축구협회가 맞죠. 당연하죠. 네. 아, 또 축구협회 관계자의 뼈아픈 자기 반성. 그러니까 네, 관계는 있습니다. 네. 축구협회는 즐거우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다음 한일전부터 계속 이기려면 축구협회는 뭘 해야 됩니까? 그 사법고시로 해서 이제 검사나 판사 되신 분들이 있고 요즘에 이제 로스쿨 제도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거 하면서 반대가 많았어요. 처음에 반대가 아주 엄청나게 많았죠. 근데 그때 로스쿨을 해야 된다고 주장한 분들이 변호사가 1000명이 되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정말 여러 분야에서 남들이 안 가는 분야에서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한국 축구도 로스쿨 제도처럼 저변을 넓히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부자가 되고 싶은 선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나는 무조건 머리가 깨져도 유럽에 가고 싶은 선수도 있을 것이고 많으면 이게 100%는 아니어도 많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네. 이 평균을 좀 높여서 지금 당장 조금 성과가 안 나도 빨리 씨앗을 지금이라도 묘목이라도 심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정말 더 빨리 더 많이 이기는 길인 것 같습니다. 대한축구협회 공식 직함을 갖고 계신 분으로서 지금 협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일개 그 이용수 부회장님. 소위원회 위원에게 너무 그러지 마시고요. 그런데 축구협회가 해야 될 거는 저는 두 가지. 일단 하나는 벤투 감독에게 이제는 아까 이광용 아나운서 야단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동의. 그러니까 벤투 감독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또 개입을 하다 보면
이게 감독의 기본적인 권한을 침해하면서 뭔가 사공이 많아지면서 배가 산으로 가는 듯한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개입하기도 조금 그런 건 사실인데, 그런 어떤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벤투 감독에게 경각심을 좀 일깨워주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는 정말 강력한 개입이 좀 필요하지 않나. 벤투 감독에게 이대로 나가서는 당신도 쉽지 않겠어라는 어떤 위기의식에 대한 저는 경각심은 분명히 불러일으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벤투 감독에 대한 대안까지도 뭔가 만지작은 거려야 된다. 그러니까 바로 지난번에도 우리가 슈틸리케 감독 당시에 어떻게 보면 슈틸리케 감독에게 좀 너무 길게 신뢰를 주고 뭔가 공동 운명체적으로 슈틸리케와 함께 하는 듯한 기간이 너무 길었다가 사실은 나중에는 급작스럽게 이제 대체 감독을 데려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나중에 더 일이 크게 벌어졌을 때 부랴부랴 또 뭐 임시 변통형 그런 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벤투 감독을 제가 경질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벤투 감독이 더 위태로워질 순간에 대한 뭔가의 대비책, 그런 거는 저는 순차적으로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냐. 열카? 오늘 한 줄 요약은 조금 색다르게 류블루가 팬들에게, 레드재민은 선수들에게, 샤시는 벤투 감독에게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졌지만 다음엔 이길 수 있을 겁니다. 네. 실망하셨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와서 모두를 쓸어버릴 수 있을 겁니다.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간곡히 이제 부탁을 제언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축구라는 직업을 가진 부자보다는 우리에게 축구를 통해서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나도 저렇게 멋지게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스타가 필요하고, 그런 스타가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벤투 감독이 한때 유럽 축구계에서 꽤 괜찮은 감독으로 칭찬을 많이 받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벤투 감독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커리어의 하락세를 탔고 여기서 이제 한국에 온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벤투 감독을 본인을 위해서라도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국에서 정말 잘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한국에서 잘해야 벤투 감독의 앞으로의 감독 커리어에도 또 더 좋은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벤투 감독이 지금의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고 진지하고 엄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앞으로는 정말 깔끔하게 뭔가 자신의 지도 역량이 그라운드 위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런 경기들을 자꾸 만들어야만 하는데, 이거는 호화 멤버가 다 모인다고 해서 반드시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벤투 감독이 추구한다는 그 축구 철학,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현대 축구 트렌드에 대한 해박한 지식, 이런 거를 제발 우리 선수들에게 제대로 녹여내서 그거를 실전에서 발현시킬 수 있도록 지금부터는 만들어 주시리라 믿는다기보다는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 한일전에서는 꼭 그런 모습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도 한일전은 이겨야 합니다. 져서 정말 분했습니다. 당장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일본과 만날 수 있습니다. 다음 한일전 이겨야겠죠. 오늘 저희가 그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역시 샤신과 레드재민과 류블루는 사랑입니다. 고맙습니다. 방포하라! 이순신 장군을 불렀어야 되는 건데, 그런 거. 야무지게 방포하라!